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민간 우주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한빛-TLB는 106초 동안 엔진이 연소한 뒤에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 후 안전 설정 구역에 낙하했습니다. 프랑스 야당이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법안을 저지하려고 내놓은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현재 62세인 정년을 2년 늦추는 프랑스 연금 개혁 법안은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요동치는 세계에서 러시아와 함께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지난주보다 4.5%포인트 내린 37%로 집계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이 독자 개발한 첫 민간 우주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국내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빛-TLB는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발사돼서 약 5분 동안 비행 후에 정상 낙하했습니다. 정부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화염을 내며 하늘로 치솟는 발사체. 국내 첫 민간 시험 발사체 한빛-TLB입니다. 이륙 후 4분 33초간 비행한 후 브라질 해상 안전구역 내에 정상 낙하했습니다. Essa é a primeira vez que uma empresa privada estrangeira realiza lançamento a partir da base de Alcântara, momento histórico para o programa espacial brasileiro. 향후 2단 발사체에 탑재될 엔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발사인데 비행에 최종 성공했다고 발사체 개발업체가 발표했습니다. 비행 상황에서 엔진이 정상 작동하고 추력 안정성을 유지한 게 최종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발사는 국내 우주 스타트업이 4년여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발사하려다 기상 악화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3차례 연기됐습니다. 민간 주도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여는 국내에서 또 다른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을 시작으로 달 궤도선 다누리, 민간 첫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K 우주 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프랑스 야당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다만 표결 결과 만만치 않은 반대표가 확인이 돼서 앞으로 전국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과반의 9표 부족한 찬성 278표로 부결됐습니다. La majorité requise n'étant pas atteinte, la motion de censure n'est pas adoptée.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강행하자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으로 맞대응한 겁니다. 불신임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하면서 연금 개혁안은 사실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Rejeter ce compromis, ce serait financer nos retraites par la dette. 다만 하원 내 예상보다 많은 반대 세력이 확인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전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연금개혁법엔 현재 62살인 정년을 오는 2030년까지 64살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게 되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7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의회 밖에서도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보신 대로 마크롱 대통령은 극심한 혼란을 뚫고 연금 개혁에 다가섰습니다. 마크롱이 정치 생명까지 걸면서 개혁을 강행한 이유는 뭔지 국제부 최원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 마크롱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핵심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2세 늦추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더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거죠. 대신 연금 최저 수령액은 월 1,015유로에서 월 1,200유로, 우리 돈 약 166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금 개혁을 한 이유는 프랑스의 연금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프랑스 연금 재정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올해는 18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 2030년엔 19조 원, 2050년에는 61조 원 적자로 불어날 거라는 게 프랑스 연금 자문위의 추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 같은 것들이 이제 심각한 고령화가 또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2019년 기준 프랑스인의 기대 수명은 82.5세입니다. 현 62세 은퇴를 기준으로라면 20년 정도 연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기대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연금을 낼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마크롱이 이렇게 개혁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연금에 쓸 돈을 계속 늘리면 교육이나 의료 등 다른 분야에 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적자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거는 불공정하다면서 무책임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크롱이 추진한 연금 개혁안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마크롱 같은 경우는 2019년 연금 개혁을 추진했었는데 예.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좌절됐었습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고 다시 이 승부수를 띄웠는데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 개혁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 갈등을 수습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퇴직 이후 삶, 워라밸을 중시해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시민들이 마크롱의 행보를 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노동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학력, 육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세분화된 지급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국내 연금 개혁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프랑스가 연금 개혁에 칼을 빼들면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도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령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988년도에 좀 늦게 국민연금이 도입이 됐습니다. 예. 우리 몇 번 개혁했을까요? 2번 개혁하는데 그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부러워요. 지지율 30%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는데 네. 용병이면 수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1988년 이제 도입돼서 1998년에 1차 개혁 그리고 2007년에 2차 개혁을 했는데 지금 거의 내는 돈은 25년째 제자리. 근데 받는 돈은 내는 돈에 비해서 더 받아가고 있어요. 올해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대로 5%가 자동 인상됩니다. 예. 자, 실제로 이제 이 국민연금이 이제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해서 종합적인 운용 계획, 큰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네. 올해가 5번째 개혁안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5년 전 계산 때보다도 2년 정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 거예요. 이유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는 돈이 너무 적다. 보험료율이 너무 적다. 그런데 낸 돈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아간다가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소득의 9%예요. 직장인은 절반씩. 이게 1998년부터 25년째 제자리예요. 프랑스 얼마나 받아가느냐? 아까 166만 원까지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험료 낸 돈 28%네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8%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절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돈을 낼 연금 낼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그리고 반해서 연금 받을 노인들의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금 개혁이라는 게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다 보니까 연금 개혁해야 한다라는 데는 80% 이상이 동의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내가 더 보험료를 내야 한다라는 것에 접근하게 되면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지난해 국민연금 사상 최대인 80조 원 손실 기록했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속진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정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SNS를 통해서 1990년생은 네. 그렇게 되면 2055년이 정확하게 만 65세가 돼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 고갈되면 어떻게 되느냐. 난 내기만 하고 못 받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 코리아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연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청년층의 불안이 너무 가중되니까 정부는 어떤 것까지 고민하고 있느냐. 국가가 지급 보장을 법정에다가 이제 예. 명문화하는 방안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990년생이 2055년이 돼서 국민연금 붙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라는 건 팩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기금이 고갈되면 뭐 나라로서는 어쨌든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기 위해서 연금을 개혁하는 건데 지금 가장 나온 안 중에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좀 합당한 연금 개혁안은 어떤 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프랑스는 너무 많이 내고 예. 그리고 이제 2년 연장하는 것도 이렇게 반발이 큰데 예.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국민 공적 연금이 제도가 길고 예. 네. 이미 고갈됐어요. 고갈된 이후에도 국민연금 못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 비결이 뭘까를 좀 들여다보면 정답이 나오는데요. 사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선진국들도 굉장히 이제 여론부터 이제 정치적인 분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차곡차곡 지속 가능성에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보면 이 사실은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 연금 개혁 때 고이즈미 당시였습니다. 예. 인구 경제 변화에 맞춰서 연금 지급액을 늦췄는데 당시에 연금료율 내는 보험료가 13%선이었어요. 그걸 단계적으로 지금 18%. 우리보다 내는 돈이 2배 더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런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동 조절 장치를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 인구는 더 늘어나고 경제 상황은 점점 저성장인데 이걸 어떻게 연도마다 해마다 이걸 개혁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자동으로 그러면 지급액을 삭감하는 조절 장치를 도입합니다. 이게 1999년 스웨덴이 맨 처음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거 괜찮네. 매년 정치적 불안을 조금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자동으로 받는 사람들 연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하되 반영을 하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과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넣은 겁니다. 네,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해외에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영국의 경우는 연금 어려워요. 소득 대체율부터 시작해서 연금 보험료율 어려운 거를 너무 쉽게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이제 이 책자를 만들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차단해요. 예. 1990년생 못 받는다, 못 받지 않는다. 차단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내고 이제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뭐 앞서 이제 일본도 얘기했고 프랑스,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우리처럼 지금 당연히 지금 우리는 적립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네. 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적립식을 하지만 언젠가는 고갈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부가 방식으로. 당해년도에 낸 사람 걸 당해년도에 받아가는 방식으로. 부족한 것은 국가 재정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뭐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해볼 만도 한데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하네요. 사실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정치적 생명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걸어서 이 불시민이 예. 통과하게 되면 레임덕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5년마다 이제 개혁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25년째 내는 돈은 9% 그대로입니다. 근데 예. 이거라도 적어도 15%까지는 올려야 후세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연금은 어떠냐? 연금 개혁이라는 건 먼저 받으면 이익이고요. 오래 살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30 신구 세대 간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마 이제 개혁하시는 분들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는 등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3기 첫 해외 정상외교 일정으로 러시아를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착 직후 크렘린궁으로 향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의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中方高度重视中俄关系，这个呢是它有着历史逻辑。 푸틴 대통령 역시 중국은 대부분의 국제 이슈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공식 회담에서 지난달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Мы внимательно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ваш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острого кризиса на Украине. 미국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러시아의 범죄 행위를 숨겨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중국이 러시아에 휴전 요청을 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We expect that China may use this visit to reiterate calls for a ceasefire under its peace proposal. 두 정상은 오늘 공식 회담을 갖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근로시간 개편 혼란과 여당 지도부의 5.18 발언, 대일 외교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36.8%였습니다. 전주보다 2.1%포인트 떨어졌는데 부정평가는 1.5%포인트 상승하면서 5주 만에 60%를 넘었습니다. 여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37%로 민주당의 오차 범위 바뀐 9.4%포인트 차로 뒤처졌습니다. 민주당과 오차 범위 밖의 차이를 보인 건 지난 1월 이후 7주 만입니다. 충청권과 60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원인으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외교, 그리고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꼽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부정평가는 57.9%였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56%였습니다. 여당은 민생 희망특위를 만들어 분위기 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년층,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구체적 행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수를 5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이 커지자 슬그머니 없던 일로 처리했습니다. 졸속 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결의안 중 2개는 현재 47개인 비례대표 의석을 97개로 늘려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사흘 만에 나란히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도 않겠다는 점. 민주당도 슬그머니 반대 입장에 가세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하는 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저는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수용할 수 없는. 앞서 선거제도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의당이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국민 설득을 전제로 의원수 확대를 찬성했습니다. 의원 정수를 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97명. 또 의원 정수 결의안 채택에 여당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 대표 어제도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놓은 권한입니다.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닥치고 반일파리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겁니까? 야당의 임무는 이제 비판입니다, 사실. 예. 뭐 오포지션 파티라는 게 본연의 임무죠. 그렇죠. 정부 여당이 하는 데 대해서 박수만 치면 야당이 뭐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러나 비판도 일종의 뭐 금도라 그러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면 지나치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친일 매국 뭐 이완용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는 이제 앞으로 집권할 수도 있는 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그럼 옳다는 얘기인가? 그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앞으로 본인들이 집권하겠다면 또 그렇게 하겠는가? 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토 아마도 일본에서 뭐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뭐 그렇지 않다는 보도도 엇갈리게 나오니까 아마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에서 거론한다고 우리가 그걸 똑같이 대응하면 일본의 수법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지적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영토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일본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괜히 그 대거리하면 봐라 일본 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일본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하든 일본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든 우리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영토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우리가 분쟁 삼을 필요가 없고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뭐든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배상하는데 우리가 배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그 문제는 저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것은 너무나가 미판인 거죠.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배려하는 데 부족했다. 이 정도가 훨씬 나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 중 하나가 야당이 너무 외교 문제를 가지고
뭐 비판하는 건 옳다. 하지만 너무 나가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요. 너무 과도하면 역풍이 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과도한 측면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과도함을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이렇게 국민의 감성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갈등의 요소가 큰 사안은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순서를 정할 때 국내를 먼저 설득하는 작업을 충분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단하는 모습, 고뇌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결단하는 모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너무나 쉽게 내가 옳으니까 따라와 이런 식으로 가셨거든요. 너무 이게 꼰대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정교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막 참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갔을 때 A,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별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한 지지 그룹이 있는지 특히 오피니언 리더층이나 아니면 뭐 국회 이런 주요 기관에 지지층이 있는지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작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충분하게 고민을 토로하고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 여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과도함도 저희들 같이 평론가들이 지적하기에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박진 외교부 장관, 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자, 이렇게 외교 부분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담당했던 외교 부분 3인 이분들이 좀 물러나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러나면 그럼 뭐가 더 좋아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야당에서는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상하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이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제 이끌어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지금도 이제 일본에서도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당시를 조금 돌아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천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천황이라고 하느냐 일왕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천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는 또 천황을 만나서는 천황 폐하라고 얘기했고, 예. 지금 같으면 완전히 친일파요, 뭐 매국노예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천황이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용어다.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건데 천황을 천황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줘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국내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결국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가 정말 통절한 반성이라고 하는 과거 총리들이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던 그거 말고 통절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김상일 평론가의 어떤 그 비판, 그건 정확한 비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하고, 자, 우회전 합니다, 좀 마음을 잡으세요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당한 비판이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시 어떤 성공적인 대일 외교를 돌아보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일본도 손을 내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뭐 천황폐하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더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대일 외교를 할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일본 측의 마음을 열기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외교 3인방이 이제 물러나려는 야당의 주장도 있지만 국정조사도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국정조사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언론용 내지는 여론용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조사에 관한 법에 보면은
그 조사를 할 때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답변이 외교에 관한 거는 전부 다 답변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외교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할 텐데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론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 포용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치에서 일관되게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첫 초대 장관을 가장 보수적인 인사로 삼는다든가 그다음에 영남이나 이런 데를 설득하기 위해서 영남의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삶의 역사 자체가 좀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남이 어떤 비난할 수 없는 자기 삶의 역사를 만들고 일관성을 만든 다음에 했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쉽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진정성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역사를 좀 만들고 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 연속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요. 자, 이런 것들이 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여론의 반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국민 정서 얘기하셨는데 국민 정서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죠. 아직까지도 도대체 뭐 따지니까 여러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일본 측에서 뭐 한 지금까지 역사 따져 한 50여 차례 사과 그 뜻이 표명이 있었다. 예. 얘기하는데 아직도 무슨 사과 반성을 자꾸 요구하느냐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그 불합리한 면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일 국교 정상화가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이루어졌죠. 예. 그런데 1951년도 이승만 정권 때 협상이 시작됐어요. 무려 15년이 걸린 거죠, 횟수로. 그게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길게 걸린 회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신적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서. 근데 일본은 아니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돈을 얼마를 주면 되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결국 그런 것이 뭐냐면 지금도 깔려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 정서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국민의 정서를 도외시하거나 문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정서에 야합하는 것도 안 되지만 국민 정서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김상일 평론가 말에 동의하는 게 피해자들을 먼저 만났어야 돼요. 피해자들 만나서 설사 면전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들어주고 그분들이 사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소송을 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참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충분히 설득해서 된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국민 정서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들을 좀 만나셔서 대통령과 여러 관련 국무위원들이 같이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문희상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문희상 전 의장이 2+2+알파라고 양국 정부가 또 양국 기업이 거기다 양국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 해결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문희상안에서는 법제화, 법률로 만들자 했던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 문희상 전 의장 등 원로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그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원로들 초청해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에는 한일 의원연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양국 관계가 어려웠을 때 해결하는 역할을 했는데 일본은 내각 책임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정의 주역이에요. 우린 대통령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 다 여야만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그런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저는 세 가지 피해자들 만나시고 문희상 의장들 원로를 만나시고 세 번째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을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여론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문체위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수한 자긍심이 태극기에 이 낙서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저희 국민대한테 봤습니다. 역사로 찾지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태극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붙였다고 이게 왜 정치 쟁점화된다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가해자가 사과를 안 했는데도 그냥 다 덮어놓고 미래로 나아가자.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결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닥치고 발인몰이 형태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17일 날 국방위가 파행된 데 이어서 어제 문체위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셨겠지만, 자, 오늘 또 외통위 그리고 운영위가 이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순서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우는 국회의원들의 모습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정책과 민생을 앞세워서 한다면 순서, 안건의 순서를요. 시급한 정책 문제, 민생 문제를 앞에 놓고 저런 정쟁에 해당하는 걸 안건을 뒤로 빼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밤새서 싸우면 돼요. 근데 본인들이 낮에는 뭐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하다가 밤에는 본인 일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를 조금이라도 효용감 있게 할 마음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안건의 순서를 바꿔서 정책과 민생 문제를 먼저 안건을 앞에다가 두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5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바로 또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G7 회의에 초청받는 것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아니겠죠.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회담이나 또는 한일 관계가 좀 풀려가는 이런 기색이 없는데 초청을 받았다.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첫 번째 회담이 있고 나서 이런 G7 정상에 초청받으니까 거기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선거가 4월에 있는데 지금은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정권은 마음대로 운신을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거가 지나고 나서는 5월 달에 충분히 기시다 총리도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고 훨씬 이런 것으로서 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거가 지나고 나면 기시다 총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과 발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걸 이제 성급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명확한 그런 언급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이렇게 좀 두루뭉술 넘어갔는데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우리의 어떤 설득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는 우리의 어떤 국민 정서에 국민 여론에 도움이 없이는 우리도 한일 관계 풀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런 점에서는 좀 명확하게 언급을 해달라. 이런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런 점에서 기시다 총리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연쇄 추돌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성주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는 불이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백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분리대 주변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불길이 옆으로 번지자 차들이 그 주변을 우회해 거북이 걸음으로 줄지어 지나갑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뿌려 불길을 잡자 하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충주휴게소 인근에서 1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4.5톤 화물차는 사고 충격으로 옆 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과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14톤 화물차는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였는데 불은 1시간 50분 만에 꺼졌고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불이 한때 맞은편 차선까지 번져 양방향 고속도로 일부가 3시간 넘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4톤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46분쯤 경북 성주군 대가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북 고령 대가야읍의 한 폐기물 처리 차량 적재함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불에 탄 렌터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6분쯤 경북 군위군 상금 유사면 화북 삼리 마을회관 인근 공터에서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네, 지난주 관리자의 갑질이 힘들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경비원 동료들이 관리자의 갑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관리소장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비원 70여 명이 아파트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유족에게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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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관리 책임자 갑질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 선택을 한 이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추모하려는 동료 경비원들입니다. 묵념하며 A씨를 추모한 동료들은 곧이어 아파트 정문에서 출발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곳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A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소장 해임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착실히 10년간 근무해온 경비반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모든 경비원을 고용 불안에 떨게 하는 소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리소장 측은 갑질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 동료를 불러 관리소장이 무리한 업무 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서울지방노동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소 공소장에는 어떤 혐의가 담기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저번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었잖아요. 네. 그 체포동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에서 더 나아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던 대장동 관련해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 구조를 설계해줬다라는 그 배임 혐의, 그로 인해 성남도계공에 4,695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하고, 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라는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다가 또 성남FC와 관련해서 두산이나 네이버 등 대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FC가 133억 원 정도를 광고비 또 혹은 후원비로 받은 혐의,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이 세 가지 혐의로 일단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내일 혹은 모레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보강 수사를 계속해서 왔는데 추가 혐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공소를 제기할 만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대장동의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이재명 대표 측이 저수지로 삼아놨다라는 혐의의 핵심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담기지 않았고요. 이번에 공소가 제기될 공소장에도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에서는 김만배 씨가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수사가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뒤집어 이야기해보자면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의 진술 말고는 다른 물적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의혹이 들고요. 특히 김만배 씨의 진술을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자금 8억 원을 받은 예. 부분, 이 부분은 김용 전 부원장이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뭐 공소 제기를 하거나 이 정도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본다면 결국은 김용 전 부원장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용인했다는 부분에 어떤 뭐 단서를 포착했다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공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혐의가 무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을 해서 1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지금 불구속 기소하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났죠. 예. 네. 상당히 지난 이유가 아마도 428억,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8억의 정치자금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범 혐의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 수사를 지속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장동의 지금 배임, 그러니까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성남 도계공에 손해를 끼쳤는데 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가 연결이 돼야 배임도 사실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외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만배 씨도 진술하지 않고 있고 김용 부원장도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가해서 기소할 만큼의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검찰의 고민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일단 원래 배임 혐의라는 것 자체가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굉장히 그 고의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범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임무에 위배해서 그 본인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정책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것까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는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이런 배임을 하게 됐는지 이런 동기를 찾습니다. 그가 관련해서는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부정한 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기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좀 간단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일당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줬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배임을 할 만한 고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부분을 만약에 혐의를 입증하게 된다면 꽤나 그 배임의 고의나 배임의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또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부분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그 부분을 공소장에 넣지 못한 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처럼 이 사건은 배임의 고의로 대장동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배임동 사건은 적극적인 정책 결정이었고 그리고 본인의 정책 판단이었다라는 주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검찰에서 그것이 아니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예. 의혹 수사 뭐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지금 검찰에서도 뭐 피의자로 사실상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황이고 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기소는 당연히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무죄 판단하고 좀 다른 별개의 문제로 검찰이 기소를 할 텐데 이제 관심사는 과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가 되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대북송금 관련된 내용이나 백현동 관련된 내용들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내용 정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사실 이 두 가지 혐의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론
마주 이르게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혐의를 묶어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국회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이 고 김문기 전 처장에게도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감시용 변호사라는 말이 참 그 생소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 사항을 파악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제 변호사를 보내준다. 뭐 이런 예. 의미에서 감시용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문기 씨가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2달 있다가 그 유족들을 찾아온 이재명 대표 측의 한 관계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모 씨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경기도 산하 단체 사장도 역임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도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그분과 그 유족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그 유족들이 검찰에 제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녹취록에 보면 아버지가 버림받았다 생각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유족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A 변호사를 꽂아 넣은 것 자체가 아버지가 아닌 유동규 씨를 도와주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A 변호사를 꽂아줬다는 것 자체가 감시용 변호사를 민주당 측에서 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내줬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의혹들은 계속해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의혹을 밝히려면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유동규 씨하고 굉장히 구조가 비슷해요. 유동규 씨도 본인이 검찰에 진술을 이제 번복해서 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알리게 된 이유가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런 그 뭐 변호사 관련해서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라는 거, 가짜 변호사 얘기를 하고 뭐 김문기 지금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드님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버림받았다는 느낌 받았다. 예.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한 변호사라면 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변론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 아는지 관련돼서 묻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일단은 뭐 김용 부원장도 눈을 못 맞췄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검찰이 그런 질문하니까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럼 일단 이런 걸 확인하려면 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선임한 건 아니고 누군가 보냈으니까 지금 이 변호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체로 무슨 특정하게 범죄가 인정된다라기보다는 보낸 사람, 보낸 쪽에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감시형 변호사, 뭐 가짜 변호사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쪽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좀 이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새 축구대표팀을 이끌 클린스만 호가 어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매치 2연전을 위해 담금질을 시작한 선수들, 성민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매트에 누워 근육을 풀고 운동장을 돌며 몸을 끌어올립니다. 월드컵 27번째 멤버 오형규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훈련장으로 왔습니다. 소속팀에서 주말까지 경기를 치러 회복에 중점을 둔 날이지만 패스와 압박 훈련을 할 땐 여느 때처럼 진지합니다. 클린스만호에 소집된 태극전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수 시절 때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대표팀 경력도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기대하고 있고. 홍철과 윤종규 대신 오영규와 이기재가 발탁된 걸 제외하곤 카타르 월드컵 명단 그대로입니다. 감독도 당장은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Step by step, I would like to put a little bit more of my influence on the team, on how they played already in Qatar. You cannot change too much in the first get-together with a team. 카타르에서 스타가 된 조규성은 스코틀랜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오영규와 치열한 주전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축구하면서 당연히 누구나 겪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쟁이 있어서는 뭐 크게 뭐 부담감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소집 직전 부상을 당한 황희찬의 빈자리를 누가 메울지도 관건입니다. 실험대에 오른 클린스만호의 첫 A매치 2연전은 TV조선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로봇이 팔을 뻗은 남자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독일 메넨 대학 로봇 연구소가 만든 가미 로봇은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거나 돌보기 위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익숙해져가는 로봇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메넨 공과대학이 개발 중인 가미 로봇은 고령화가 심각한 독일에서 가장 필요한 로봇입니다. 독일은 혼자 살거나 아픈 노인들을 돌보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로봇은 간병인들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이나 약을 가져오거나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고 얼굴에 달린 렌즈로 의사가 원격으로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식당이나 거리에서 바퀴 달린 로봇들이 음식이나 상품을 나르기도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나오는 로봇은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이 되어 안전 점검과 같은 정교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사람 대신에 로봇이 하는 거 가능할까요? 네, 인구가 줄고 사회가 고령화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서구 사회에서도 고민입니다. 독일 로봇 연구소의 한 직원은 기술이나 의료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로봇을 믿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듯이 로봇을 쉽게 사용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과연 로봇이 사람들에게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절기답게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21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9도,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다만 봄 날씨를 맘 놓고 즐기기에는 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 쌓인 먼지가 남아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제주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